2024학년도 9월 모평 현대시 2편하고 고전 산문 융합형 복합제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또 공교육 정상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제한 문제로 잔뜩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문제입니다. 6월 모평보다 훨씬 그 밑도는 수준이고 논리적인 친밀성이나 그 문제의 정확도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출제가 된다. 이게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박용래의 월운이라는 작품은 이미 과거에 6, 9월에 한번 나왔었던, 그리고 EBS 수특이나 수완에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은 EBS 수완 정도에서 한 3분의 1을 내주고 EBS 수특에서 또 작품을 내주고 해서 지금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서 좀 내주고 작품도 연계율을 좀 높여주고, 한마디로 공교육 정상화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도 좀 더 안정감 있게 공부한 데서 좀 보람 있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기출 문제 6, 9평 그것도 그런 데서 나온 작품을, 물론 이 작품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박용래의 월은 노인의 산중의 고독감, 정지용의 인동차와 더불어서 노인을 형상화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인의 시입니다. 삶의 고독을 읊은 거죠. 그리고 나번은 김영랑의 연인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EBS에 나왔던 거예요. 이걸 왜 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전 산문의 서영보의 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런 그 인식론적인 통찰의 고전 산문이고, 이것은 낯선 지문을 독해용으로 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킬러 문항 배제 또 공교육 정상화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 EBS 수특 수완에서 좀 안 냈다 칩시다. 뭐 수능이라는 게 낯선 지문을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뭐 많이 양보를 해서. 근데 킬러 문항을 내지 말라고 했지, 그게 무슨 틀린 문제를 내라고 허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고사하고 문제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 문제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만이 시중에 있는 뭐 해설 강의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기출문제 여러분들 2024학년도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안 냅니다. 틀린 문제가 뭐냐면은 23번이에요. 또 틀린 문제가 제일 마지막 지문에 또 있어. 그래서 오류 문제가 2문제나 됩니다. 그래서 23번은 오류 문제고요. 26번은 좋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잘 냈어요. 27번은 너무 찌질한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논리적 사고력을 잘 갖추면서, 문학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참거짓을 따지는 논리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적인 해석법을 익혀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이게 왜 틀린 문제인가, 그리고 이게 왜 저질스러운 문제고 찌질한 문제인가, 그걸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현대시 고전 산문 복합이고, 두 편의 현대시, 박용래의 원운하고 김영랑의 연, 요 두 편 EBS 수특 수완하고는 무관하게 낯선 시를 옛날 작품, 옛날 6, 9평이나 옛날 EBS에서 편리하게 그냥 취해가지고 낸 것 같아요. 그러나 서영부의 문이 담기는 이 고전 산문인데, 여러분들 이 고전 산문의 독해력이 굉장히 문학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의 글을 몇 편을 엮어가지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에도 고전 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잘 보고, 또 이 고전 산문이 보여주는 그 어떤 패턴의 글이 있어요. 요 글도 이제 현상적으로는 물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무리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거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
그 표현의 방법이 약간 우리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낄 수가 있겠죠. 이게 뭔 글이냐 할 정도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박영래 월우는 달물인데 첩첩산중에서 하는 노인의 고독, 삶의 본질,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고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한 노인의 모습을 굉장히 낯설게, 새롭게, 감각적으로 선명하게 잘 표현한 시입니다. 산문적인 시입니다. 연도 구분이 없죠.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봅시다. 문제 풀이에 주력을 하고, 자, 공간은 첩첩산중이야. 그런 첩첩산중에도 없을 것 같은 마을, 굉장히 외진 곳이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경어체로 썼단 말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영탄이 아니라 관조적 어조로 쓴 거죠. 차분하게, 입진 사이길에 모래뚝도 있고 그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지는 않아. 아주 외진 곳이다.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좀 덮어놓은, 이게 나오죠.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서 풀등을 덮어서 위장한 구덩이인데, 이 구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야 보인다. 그 정도로 굉장히 외진 곳이고 저 밑에서 이렇게 보이는 곳이다 이거죠. 다리를 걷어내면 보일 정도로 그만큼 깽속 같은 마을이다 이거죠. 굉장히 어둠침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은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성이에요. 뒤에도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만, 드러내면 보일 정도로 마을이 저 밑에 있다. 깽속 같은 마을이다. 이게 유사성입니다. 좀 더 문제 해설할 때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새롭게 낯설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가 진다라고 하면 낯설어요? 안 낯설죠? 해가 진다. 근데 꼴깍,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하면은 뭐 해가 지는데 무슨 노릇꼬리를 동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문학적인 낯설게 하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도 생소한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새롭게 굉장히 주목을 할 정도로 생생하게 주목을 하게끔, 이게 낯설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사물을 새롭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학은 삶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익숙하고 진부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들도 새롭게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상당히 새롭거든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도 새롭게 들여다보면 오목조목 새로운 점이 있거든요. 똑같은 것도 똑같지 않다. 이게 이제 문학의 정신이에요. 또 콩깍지처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잖아요. 이게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끌어와. 낯선 것도 끌어오고 익숙한 것도 끌어오고,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우리가 외딴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익숙한 것도 새롭게 빗대어서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표현한다. 이런 게 낯설게 하기 기법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낯설게 하기 문제를 냈는데 잘못 냈어요. 낯설게 느껴지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잘못됐는가? 23번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시를 좀만 더 한번 보죠. 외딴집에도 이 말끝을 이어가지고 쓰고 있죠. 불빛은 창문은 모가빛이다. 이런 건 또 다 낯설게 하기 표현입니다. 긴 밤에 외딴집 노인 홀로가 나오면 고독이야. 잠 깨어 무도 고구마도 깎다가 바람도 없는데 집단 집보라기에 설레임을 듣습니다. 듣지요. 후루루룩 처마깃에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 그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생각하죠. 노인이 가만히 기울이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본다는 뜻이죠.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때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 울지요 때르지요 웁니다 라고 하면서 노인의 그 외로움, 슬픔을 간접적으로 감정이입을 통해서 노인의 외로운 심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은 슬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죠. 눈발이라도 치는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가 문살에 돋는 월운, 달무리, 달 주변에 있는 이렇게 희끄무리한 빛들, 이렇게 해서 명사로 딱 끝을 맺으면서 여운이 있는 결말을 통해서
산중에 사는 노인의 고독을 뭐야? 암시한다. 요게 이제 가번의 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의 시는 내 어린 날, 이제 과거 회상이 되겠지. 과거를 회상한다. 연처럼 연실같이 아슴풀하다. 이렇게 빗대어서 직유법을 통해서 아슬한 하늘에 뜬 연처럼 바람이 깜빡이는 연실같이. 연이나 연실처럼 아슴푸레하다. 예, 선명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과거의 내 어린 날이기 때문에 어슴푸레하니 아주 선명하고 뚜렷한 것이 아니라 조금 희미하고 과거의 어린 그 과거의 회상이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 그 희미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년의 그 기억을 아슴푸레하다. 연처럼 연실처럼 아슬아슬한 끊어질 것 같은 내 과거를 회상하는 시 내용으로 1년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연도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이거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런 이야기야. 연실이 끊어질 것 같거든. 오 영탄하면서 흰연 그 사이에 높이 아슬아슬 떠돌았다 내 어린 날이여. 요것도 유년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안정감이 없어. 끊어질 것 같은 연실처럼 약간 불안하고 아슬아슬해. 그러한 내 유년을 회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바람이러 끊어지던 날. 연실이 끊어졌네. 이렇게 상실이 되겠죠. 엄마 아빠 부르고 울었어. 희끗희끗한 실같이 서러워서. 이제 실이 끊어졌잖아요. 아침 저녁 나무 밑에서 울었고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하얀 넋을 담고 조마조마하다 불안하다 길가에 붉은 발자국. 이렇게 색채의 대비도 있고 선명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어린 시절 유년에 뭔가 연실이 끊어져서 울었던 그 상실의 내 유년의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뭐 현실 극복의 의지 없고 1년에서 뭐 시상의 전환, 서로 다른 정서의 대비 이런 게 없었죠. 눈물이 고였다.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 깊이 있는 시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여린 상실의 슬픔의 유년의 기억 바로 그것을 감각적으로 잘 쓴 시입니다. 자, 요거고 요게 이제 김영랑의 시잖아. 그 다음에 답은 이제 고전 산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전 산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독해력을 시하고 연결시켜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형 복합 출제의 전형적인 출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번 시험 문제에서 뭐 아주 그 수준 높은 문제라든가 고도의 어떤 논리적인 문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런 산문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좋은 문제가 뭐냐면 이 뒤에 보면은 몇 번이었죠? 굉장히 좋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24번 말고 25번 요거 26번 요거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잘 냈어요. 요거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 제시문. 자, 이 글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이다. 이 문희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 물결문이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자기 그 집을 딱 지어놓고 무슨 당 했는데 그 제목을 뭐 수호제기 그 정약용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지키는 집 해서 그 글에 집에 쓰여진 그 현관의 그 제목 그것의 내력을 이제 쓴 글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신이가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이다. 물결문이다 하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이제 집을 딱 지어놓고 물결문이 집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글을 부탁한 거야. 이 글의 이 내 집의 제목과 관련된 너의 글 좀 지어주라. 내가 집 지었다. 내가 부탁을 받았겠죠. 이제 신이가 나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 이거야.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서가 아니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다. 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내가 물을 좋아하고 물을 보고 싶어도 써볼 데가 없어. 현상적으로 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봐야만이 물을 볼 수 있는 내가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는데 물이 있어야 뭐 물을 보는 법을 써먹을 거 아니야. 이 물은 어떻다. 물에 대한 생각을 표현도 하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써먹을 수가 없어. 물이 없으니까.
아쉬웠다. 근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내가 깨우쳤다 이거야. 뭘 깨우쳤냐면은 바로 이게 신위의 깨달음이야.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 이거죠. 뭘 깨달았냐면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 큰 대륙과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육지가 있는데 큰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큰 배가, 작은 나라는 갈매기하고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갈매기하고 해오라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유사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나라. 작은 나라를 비유한 거잖아. 작은 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 작은 나라. 그러니까 9개 대륙, 1만 개 나라. 이건 차이점이 있죠. 이게 지도를 딱 보니까 막 나라들이 많다 이거야. 어쨌든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이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이, 물개 문이다 라고 한 까닭이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지배를 위해서 기이한 글, 기문을 이 기록하는 글, 또 나의 집을 예찬하는, 나의 집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 내용은 어렵진 않죠.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이다, 물결문이라고 하는 집에 제목을 지었는데 여기에 관한 글을 나한테 부탁했다 이거죠. 근데 이 신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천하의 지도를 보니까 다 물 위에 살고 있다 이거죠. 우리도 지금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육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대한 바다 위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인신론적인 깨달음을 깨우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다 우리는 물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현상적으로 물이 안 보이니까 그냥 제목이라도 집 제목을 문이당이라고, 물결 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글 좀 지어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찬하는 글을 지었겠어요? 반대하는 글을 지었겠어요? 지우니까 예찬하는 글을, 동의하는 글을 지었겠지. 근데 이것도 이제 읽어봐야 되겠잖아. 자,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물결문이라고 제목은 지었는데 집에는 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물이 뭐냐면 물이야, 물. 물이 없는데 이름만 뭐다? 이름만 문이당이라고 지었다 이거야. 물결문이다. 근데 실제로는 집에 가면 물이 없잖아. 물론 이제 먹는 식수 같은 건 있었겠지만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본질이 세계 지도를 보니까, 천하의 지도를 보니까 뭐 9개 대륙, 10,000개 나라가 있는데 큰 바다 사이로 이런 게 조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제목을 물이라고 지은 거야.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야.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 거대한 이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없으나 문이당이라는 이름을 쓴 경우가 있다.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물이 없는 것이라고, 바로 물이 없지만 물결문이다라고 붙인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비록 그렇지만 그대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신이한테 하는 말이야. 바로 지금 바다의 성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죠. 제주도처럼 또 이제 바다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당연히 바다에서 산다고 말을 하겠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바다에서 집을 짓고 산다니까 산에 산다고 말 안 하겠죠. 근데 섬 사람 중에는 담장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두 사람들은 다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주도도 뭐 제주시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시내예요.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 짓고 들어앉아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바다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가 날마다 파도와 같은 깊은 물을, 파도나 깊은 물은 다 같은 물이에요. 물. 바다 물이잖아요.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주시처럼 바다인데 제주시처럼 시내가에서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 그렇죠? 아, 물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그건 섬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물에서 안 산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옳지 않겠죠.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냐.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이 네 말이 어떻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를 하는 근거가 뭐야?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이 너도 맞다 이거죠. 사람들이 맞듯이 너도 맞다. 신이 너가 맞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바다 위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바다에 산다고 말하고, 또 바다에서 안 산다고 해서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방 안에 들어서 앉아 있는 사람도 바다 위에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바다에 산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이 너의 말도 맞다, 어찌 의심을 품겠냐, 이렇게 서리적으로 알면서 물어봄으로써 서리적 의문을 통해서 신이에게 내가 동조하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지금? 이거 잘 읽어야 돼. 이렇게 고전 산문은 굉장히 그 간단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뭐가 있는 것처럼 써요. 근데 요 논법을 익혀야 돼. 이 문답식으로. 특히 그 집의 당호에 대한 내력에 대한 답장의 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말을 하죠.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있는 작은 점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섬이다 이 말이야. 이 본질적인 관점에서는 요건 현상적으로는 대지지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의 문제를 다룬 글이단 말이야, 이 글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이다. 우리는 다 섬 사람이야. 알고 보면.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서 물 위에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배에서 물을 봐. 물 위에 떠 있죠. 그러나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에서 살고 바다를 봐도 맨날 바다만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어떤 때는 산에도 보고 나무도 보고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어. 형편상. 그러니까 한 번은 바다 위에 있어도 꼭 바다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 아, 내가 물 위에 있다는 걸 모르고 딴 것을 보느라고 내가 물에 있다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착각이고 인지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떤 거 현상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을 볼 때, 자기가 물 위에 있으면서도 딴 것을 보면은 물이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옛날 교실 안에서 공부할 때 칠판 보면서 옆에 지나가는 어떤 여학생이 있으면 잠깐 그걸 보면은 자기가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게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런 몸은 교실이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그 여학생을 졸졸졸 따라가고 있으면서 잠시 이런 때도 있다는 거야.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때에는 겨우 반 걸음 움직인 것이나 천리를 걷는 것이나 매한가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인지 왜곡은 그냥 많이 해도 잘못 인식한 거고, 적게 해도 잘못 인식한 거야. 적게 하나 많이 잘못 인식을 하나 다 잘못 인식을 한 거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현상만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야? 이른바 50보 100보. 착각을 작게 하나
착각을 크게 하나? 똑같아. 착각을 한 건 똑같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이때에는 이렇게 왜곡하는 때에는 자 요런 글이 바로 서영보의 문이닥이라는 글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봅시다. 자 22번부터 보죠. 가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뭐 월운하고 연하고 고전산문에 다 같이 공통 분모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특성이 나와야 돼. 그래서 1번에 서리적 표현이 나오려면은 알면서 물음이 나와야 돼. 근데 가번에 뭐 물음 안 나오잖아요. 첩섭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없으랴 어디 있겠는가 벌써 안 되잖아. 가번에 안 되고 나번에도 없어. 알면서 물어보는 거 없단 말이야. 내 어린 날 어슴푸레하다 영같이 슬픔만 나와 있잖아. 물론 이제 다번에는 나와 있기도 해. 여기 보면은 알면서 이제 물어보는 말투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 아래 얘기 나오잖아. 오직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어찌 너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냐. 사람들이 다 뭐 바다에 떠 있거나 문 안에 있거나 방 안에 있거나 간에 다 바다 위에서 산다고 하지 산에서 산다고 하겠냐. 그래서 너의 말이 틀리다고 하겠냐. 세상은 본질적으로 물 위에서 사는 우리는 섬에서 산다. 섬 사람이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면서 물어봤으니까 다번에는 서리적 의문이 있고 가나이는 없으니까 일단 이건 공통적으로 안 돼. 그 다음에 묘사의 방식으로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한다. 그럼 묘사가 나오면 구체화가 되죠. 근데 묘사 없는 문학이 어디가 있어요? 문학은 묘사입니다. 이 묘라는 게 그림 그릴 묘, 백길사.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복사기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게 다 문학이란 말이야. 구체화되지 않는 게 무슨 문학이야.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시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외양묘사, 심리묘사, 행위묘사, 묘사가 없는 건 없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가장 포괄적인 거. 여기도 가번에도 노릇고르가 해가 지면 켜지요. 봉당마다 콩깍지처럼 뭐가 빛이다. 이게 다 묘사란 말이야. 색채 나오고. 나번에도 무슨 색깔 나왔잖아. 아까 하얀 옷 입고 뭐 붉은 발자국. 이런 거 다 묘사예요. 묘사. 그리고 다번에도 이제 마치 뭐와 같다. 여기 나오잖아. 큰 천하의 큰 지도를 보니까 큰 나라는 범선이 들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큰 바다 위에 큰 대륙과 작은 나라들 많이 이렇게 바다 사이에 점점점점 끼어 있었다. 큰 나라는 큰 배가 들어선 듯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장면을 상세하게 머릿속에 떠올 수 있도록 묘사를 하고 있잖아. 디스크립션. 그림을 그리듯이. 이 묘사가 없는 건 문학이 아니라니까. 이거 틀리면 여러분들 좀 위험해요. 이건 무조건 맞는 겁니다. 묘사.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것은 대화체인데 일단은 너, 그대, 당신 그리고 사나 이렇게 불러야 돼. 청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가번에 무슨 청자가 나옵니까? 너, 그대, 당신. 경어체가 나왔지만은 조심해야 되죠. 이 경어체라고 하는 것이 곧 대화체는 아니야. 어? 물론 이제 경어체면서 대화체도 나와요. 당신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가슴에 있습니다. 그럼 당신을 설정했을 때는 경어체면서 대화체죠. 요건 아니야. 너 그때 당신이 안 나오잖아. 나번도 오 나의 어린 시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물론 이제 다번에는 신이에게 내가 이제 쓰는 편지에서 어찌 그러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넸다고 할 수는 있겠죠. 이게 나오기만 하면 주제의식 10만원 맞을 텐데 가나는 안 돼. 적어도 가나는 확실하게 안 된다. 이게 공통점 안 되고. 과거의 장면. 가번이 무슨 뭐 할아버지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그 노인의 고독이고
나번은 과거가 맞죠. 나번은 내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이니까 요거는 뭐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장면은 나번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어쨌든 공통점 안 되겠고. 자, 5번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다. 만약에 뭐뭐라면, 근데 가번이 노인의 고독이 있는데 노인의 고독이 있다면, 산중에 노인이 있다면 이런 건 아니단 말이야. 가번도 아니고 나번도 안 되죠. 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게 아니잖아. 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다는 것은 뭐 다번 같은 경우는 조금 부분적으로 나와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요런 게 나오고 있잖아. 만약에 바다의 산 가운데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바다에 있다고 말을 하고, 또 방 안에 들어있다면은 자기가 바다에 안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가정의 상황은 다번에는 좀 있긴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가나가 안 되니까 공통점은 안 된다. 요 문제는 이제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됐죠? 자, 23번에 봐봐. 자, 요 문제가 이제 오류의 문제의 전형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근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문제의 논리에 맞게 한번 살펴보고, 왜 그 논리가 논리적 정합성에 비추어서 보나, 선지의 그 어휘의 선정에서 보나, 그리고 제시문의 성격에 맞추어 보나,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가를 감상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보기에 맞아야 되고 제시문 맞아야 되고 선지에 맞아야 된다. 당연하죠.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알리바이를 딱 대듯이 여기에 나와 있고 제시문에,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고 또 선지에 나와 있다. 이 3자가 위배됨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모순이 없어야 돼. 이거면서 이건데 이건 아니고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오로는 노인의 고독, 산중에 노인의 고독,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이 시가 어떤 시냐? 이제 보기, 이제 이 제시문하고 보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 선지하고도 맞아야 되니까. 근데 보기는 일종의 해석의 근거예요. 근거.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은,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맞죠? 제시문하고 맞죠? 노인의 모습을 관찰해서 들려준다. 그럼 관찰을 누가 했느냐? 화자가 한 거죠. 자, 요게 이제 조심해야 돼. 자, 향토적인 정경 속에 도시가 아니죠.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이다 이거죠. 그럼 이 노인이 바로 이제 감각적으로 집중해, 뭐 귀뚜라미 소리도 듣고 지푸라기 소리도 듣고 일상에 낯설게 느껴진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주체가 누구냐? 노인이 되겠죠. 이 문제의 그 논법에 따르면 노인이 낯설게 느끼고 감각적으로 집중하고 향토적인 배경 속에서 그 노인을 화자가 관찰해서 썼다.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뭐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는 뭐 봉당이 있다거나 이런 산중의 마을은 지금도 있겠지만 지금 사라져 간다고 봐야겠죠? 사라져 가지 않은 건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썼겠죠. 그리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이 울음소리라는 게 뭐 깊은 고요한데 귀뚜라미 소리가 막 울잖아요. 슬피 우는, 바로 그것은 노인의 슬픔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그 쓸쓸함을 고주하고 있다. 인간의 쓸쓸함이라는 게 바로 그 고독 아닙니까?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 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마지막에 돋는 월훈, 달무리 이렇게 여운있게 글을 끝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시문하고 뭐 위배가 되지는 않아.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가 된다 이거죠. 논리적 정합성이 맞다. 그러니까 이 보기하고 제시문하고가 일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보통 보기는 포괄적으로, 제시문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1번에서 5번까지 역시 제시문, 보기, 이 선지, 이 3자 관계가 논리적 정합성으로 아기가 딱 맞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시문이에요. 제시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1번.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 여기 있다. 그 제시문에 나왔잖아. 그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장소다. 첩첩산중에서도 이런 마을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굉장히 찾기 어려운 장소다.
그런 공간적 배경이다 라고 했으니까 제시문하고 보기하고 이 선지하고는 3자의 논리적 정합성이 맞잖아. 이건 틀리기 어려워요. 이 문제의 논법대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강기슬계에서도 2번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다. 이런 배경 설정됐죠? 근데 이건 뭐냐?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맞다. 그 다음에 3번은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향토적 전경이 있죠? 그럼 이건 뭐냐? 제시문 보기, 여기가 어긋나지 않아야 되잖아.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걸 썼다는 거야. 주목을 해서 썼다. 사라져가는 것이 있다. 지금은 많이 안 보여. 그게 뭐냐? 봉당에 불을 켠다. 아주 옛날 시골집 지금 있어요? 많이 없죠? 사라져가고 있죠?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문에 아니 보기에 여기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다 했으니까 3자 관계가 불일치가 안 되고 일치가 되고 있다. 알리바이가 성립하잖아. 어? 셜록 홈즈가 범인을 찾듯이 하나하나 맞춰봐야 돼. 어긋난 것이 있나. 그 다음에 4번에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또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한다. 누가? 노인이. 그럼 이 노인은 어떻게 일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노인의 감각이 있다. 이건 맞죠. 근데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 이 문제의 논법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비를 건 건데, 일상을 자연스럽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노인은 일상을 자기 주변에 적막한 산중의 이 삶을 어떻게 보냐면은 낯설게 봅니다. 굉장히 익숙한 것이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일상이지만 굉장히 낯설고 새롭게 처음 본 것처럼, 귀뚜라미 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낯설게 새롭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기에 틀렸다 해서 이거를 보기하고 맞지 않고 또 제시문하고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 이 문제의 출제자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제자에 맞춰서 내가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일단 그래서 이게 답이 틀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은 밭은 기침 소리도 없다. 겨울 귀뚜라미가 운다. 그거를 노인이 듣고 있죠. 눈발이 친다. 바깥에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서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했다. 고독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답은 4번인데, 자, 이 문제가 왜 오류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왜 오류가 있냐면은, 지금 일단은 제시문하고 보기 사이가 괴리가 되면 안 돼.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전제가 틀렸다고 하면 어떨까? 자, 이 전제가 틀렸다는 말은 누구한테 쓸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시문하고 보기하고 일치가 돼야 돼. 보기는 당연히 제시문을 설명해주고 또 문제를 푸는 우리한테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넓게 깊게 만들어주는 또 해석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게 보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는 제시문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전제가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은 그건 누굴 두고 한 이야기야? 제시문이 전제가 틀렸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박용래의 이 월운이라는 시의 전제가 틀릴 수 있어요? 시 자체는 전제가 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본이잖아요. 원본. 그러니까 이 전제가 틀렸다는 말은 이 시를 설명한 보기가 제대로 이 제시문을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보기의 전제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공자라면은 이 보기는 제시문을 잘 반영하고 제시문의 내용하고 괴리가 되지 않는, 말하자면은 제시문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제시문을 설명한 보기가 설명한 게 그게 잘못됐다. 그럴 때 우리가 보기의 전제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기를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할 때 이 보기 내용을 문장력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헷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봐봐. 그곳에 사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다. 그럼 관찰의 주체가 누구죠? 관찰의 주체는 바로 노인을 보고 있는 자, 그리고 시속으로 치자면 화자고,
작품 바깥으로 치자면은 작가단 말이에요. 작가가 산중 노인을 관찰했고 그 관찰의 시각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관찰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노인이 있네. 에이 정부화 시대의 노인. 에이 구려.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노인의 그 내면이나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굉장히 새롭게 본 거잖아요. 근데 이 관찰하는 주체는 바로 화자나 작가야. 근데 노인을 굉장히 새롭게 본 거야. 낯설게 보는 주체가 바로 노인이 아니라 작가나 화자란 말이야. 자기도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뒤에 문장이야.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그럼 낯설게 느껴진다 했는데 낯설게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문장 읽어보면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이 문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문장에서는 집중하는 것도 노인이고 감각적으로 보는 것도 노인이고 일상을 낯설게 느끼는 주체도 노인이라고 봐야 돼. 그럼 낯설게 느끼는 주체가 노인이다. 산중에서 나날을 살고 있는데 이 나날의 일상을 익숙한데도 낯설게 느끼고 있어. 노인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썼고 근데 선지 4번에 보면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했으니까 이것은 틀렸다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출제를 한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은 낯설게 보고 낯설게 느끼고 낯설게 표현한 사람은 누구죠? 그 노인을 낯설게 보고 그 노인을 새롭게 보고 그 노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화자죠. 바로 작품 바깥으로 가면은 시인이란 말이에요. 노인을 본 시 속의 화자고 그것을 쓴 작가죠. 그러니까 박용래라는 시인이 상당히 굉장히 낯설게 새롭게 노인의 고독을 생생하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시문에서 노인은 자기의 일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보기만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보기의 전제가 모호하거나 틀리게 썼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시문하고 보기 던져버리고 제시문하고 선지만 보면은 노인은 자기의 고독한 일상도 그냥 고독은 하지만 담담하게 자연스럽게 나날의 일상을 배고프면 무 깎고 고구마 깎아 먹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제시문하고 선지가 맞는데 보기 지가 뭐라고 끼어들어가지고 그것도 전제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쓸데없이 보기를 잘못 써가지고 그거를 틀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시문하고는 맞다니까? 여러분 제시문하고는 맞는데 보기하고는 틀려. 그래서 틀렸다. 그럼 보기의 전제가 틀린 거예요. 더군다나 자, 이 문제가 오류가 있는 이유는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이게 노인이 그러면은 노인이 낯설게 느꼈다고 칩시다. 그럼 낯설게 느낀 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하고가 배타적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노인이 낯설게 느꼈다 하자. 이것은 이제 전제가 틀린 건데 사실은 화자나 작가가 낯설게 표현한 거야. 근데 노인이 낯설게 느꼈다. 그럼 그렇게 치자. 그럼 낯설게 하고 자연스럽게가 대비적인 관계, 그러니까 배타적인 관계. 낯설게가 맞고 이것이 틀리다 라고 인지가 될 정도로 수험생들이 자연스럽게 이건 상반된 거다. 말하자면 상승인데 하강, 밤인데 낮, 긍정인데 부정, 찬성인데 반대.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배타적 관계로 인지가 됩니까? 낯설게 노인이 느꼈다. 근데 노인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상대적 개념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부각이 돼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비적 개념으로 잘 선정된 용어냐 이거죠. 이 자연스럽게가.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보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기의 전제가 틀렸지만 보기에 낯설게 노인 느꼈다. 그걸 인정하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노인이 자연스럽게 느낀다. 그래서 낯설게 느껴야지 자연스럽게 느끼면 안 돼.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낸 거야. 근데 과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나
예? 저같이 전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 이 말을 낯설게 반대로 썼구나. 얼른 알아먹고 문제를 푸는데 이게 어떤 출제의 신뢰도, 그러니까 대다수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인지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선지가 보기하고 연결관계에서 베타적 관계로 설정된 용어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논의를 정리해보면 이 시는 산중에 사는 노인의 모습을 굉장히 새롭고 낯설게 생생하게 표현한 낯설게 하기 기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주체는 노인이 아니라 화자나 작가야. 작가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노인은 일상의 나날들을 익숙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물론 감각적으로 자기가 귀뚜라미 소리도 듣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이 그것을 자기의 고독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하고 선지가 맞기 때문에 이것을 틀렸다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보기에서는 낯설게 새롭게 표현한 것은 화자나 작가지, 노인은 그냥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낯설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노인이 낯설게 느끼고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하고 선지는 맞는데 복이라는 전제를 틀리게 설정해서 또 모호하게 애매하게 설정을 함으로써 이 제시문, 복이, 선지의 이 삼자 관계가 아기가 딱 맞는 논리적 정합성을 위배하는 논리적 치밀성에 결여된 오류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설명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참고로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요, 세 개입니다. 익숙한 것도 낯설게 표현을 하는 거, 또 익숙한 것도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 거, 세 번째는 새로운 각도에서 표현하는 거. 이건 이제 새로운 인식, 통찰,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둠이 아침을 낳는다, 이건 새로운 인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온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여기에 뭐 익숙한 마을이 있는데 깽속 같은 마을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낯설게 하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노인이 무슨 낯설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또 노릇골이 해가 지면, 해가 진다, 그것은 익숙한 표현이지 노릇골이 꼴깍 해가 진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이런 게 낯설게 하기 표현이야. 그러면 낯설게 하기 표현의 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노인이야? 아니죠. 화자나 작품 바깥에 있는 작가라니까. 낯설게 하기에 그 주인공이 바로 노인이 아니에요. 물론 노인은 감각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이런 게 낯설게 표현이라니까.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이다. 누가 외딴집이 있다 하지, 콩깍지처럼 외딴집이다 그런 표현을 누가 해요? 이런 게 낯설게 표현이라니까. 그럼 이곳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화자야, 화자나 작가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제라고 하는 이 전제가 바로 지가 앞에서, 출제자가 앞에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해서 했다, 이렇게 해놓고는 낯설게 느껴지는, 누가 낯설게 느끼냐 이거죠. 이거는 전제가 잘못된 거야. 자, 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자, 2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이다. 나는 김영랑의 연이잖아. 1년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이 끊어질 것 같은 연이나 연실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아슴푸레하다, 어슴푸레하다, 희미하다. 연이 멀리서 날아가는 것처럼 희미하다. 과거 유년의 기억이 희미하다. 맞죠? 2번, 이연에서 조매롭고 불안하다 이거죠. 연실이 끊어질까봐, 연실의 긴장은 3년에서 연실이 끊어지면서 정서가 고조된다. 이걸 정서심화라고 해도 돼. 점점 더 강하게 구체화해서 표현했잖아. 불안해하다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불안이 심화가 됐죠? 맞고, 3번에 울다, 반복 있고 울다 눈물이 고여있다. 어린 시절의 상황, 슬픔의 상황을 그대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너, 붉은 발자국. 요거는 전부 다
유년 시절의 외로움과 그 슬픔, 그것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하얀 너, 붉은 발자국. 색채의 대비가 있지만 요거는 상반된 정서라든가 대비되는 의미가 아니야. 색채만 대비가 됐지 동일한 유년의 슬픔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틀려서 요게 답이고, 5번에 1년과 4년에 내 어린 날 기억을 통해 유년 시절에 표상하는 의미라는 것은 외로움이죠. 상실의 슬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맞다 이거죠. 자, 25번은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 미움하고 맞아야 되잖아. 기억이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꼴깍. 근데 해가 이제 진다. 어떻게 지냐? 꼴깍 진다. 이것도 낯설게 하기 표현이야. 노인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니까. 꼴깍. 그러니까 해가 지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부사어를 통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꼴깍 해가 지는 모습이다.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이다. 감각적이다. 그러면 니은이 이제 새의 모습인가만 확인하면 되거든. 자, 니은 여기 있잖아. 후루룩 처마 깃에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이제 거기에 자러 처마의 날개를 이제 그 속에 접는 그 소리를 감각적으로 쓴 게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아실아실 떠돌다 했으니까, 아실아실이라는 것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떠돌다가 마치 연이나 연실이 끊어지듯이 굉장히 불안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동경한다? 근데 연을 동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건데, 연은 위험한데? 아슬아슬하고 이게 불안한데? 그러니까 요거는 동경 자체가 틀린 것이죠. 요거는 이제 뭐 맞추라고 낸 문제 같아요. 완전히 틀린 것이잖아. 연을 동경할 수 없잖아. 불안하고 끊어질 것 같은데 위험하죠. 그 니을은 서러움을 느끼게 한다. 실낯의 모습을 했으니까 니을을 확인해 보면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 연실이죠. 끊어질 것 같아서 서러웠다 했으니까 맞는 거고, 미음도 조마조마했다. 불안했다. 연실도 끊어졌고 외롭게 자랐다. 불안했다.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롭고 슬펐던 어린 시절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괜찮죠?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좋은 문제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6번. 고전 3문이죠. A, B에 대한 이해다. 그럼 여기서 A하고 B가 뭡니까? A는 여기 나와있지. 신이고 B는 나야. 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집에 당호의 제목을 문희당기라고 지었던 사람이고, 나는 신이가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글을 지어준 사람이잖아. 신이 네가 이 세상을 물의 세계로 봤구나. 그래서 물이 없는데도 집의 이름을 물결문이, 이렇게 물의 집이다 이렇게 지었구나. 자, 이 두 사람의 관계, 갈등 관계가 아니죠.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부터 보면은 A는 잘 보세요.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물이 없다.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물이 없으니까 천하지도를 보고 깨달았어. 우리는 다 섬 위에 사는 섬사람이다. 이거 깨달았잖아요. 전체가 바다라니까. 지구의 절반 이상이. 그걸 알았어요. 거기에서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했다. 맞잖아요. 이제 천하의 지도를 보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죠? 맞다. A가 그렇게 봤다 이거죠. 그리고 2번은 A가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했어. 자, 이유가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동의를 했어. 왜 동의했죠? 근데 그러면 왜 동의했죠? 그 이유는 A의 상황이, 이 신이가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이 더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은, 배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바다에서. 그리고 바다에 있으면서 배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방 안에 들어앉아서 담장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제주도에서도. 배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돌담을 짓고 방 안에서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이라는 사람의 내가 문이가 아니라 신이라는 사람의 내가 동의를 한 이유가
바로 신이가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도 집에 들어앉아서 사는 사람의 상황에 신이가 더 가깝다고 봤기 때문에 내가 신이에게 동의한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신이의 뜻에 동의한 이유가 뭐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바로 바다의 선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죠. 또 3사람 중에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그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한다. 어찌 유독 그대 말에만 의심을 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대 의견이 맞다고 한다. 이래서 내가 그대 의견에 맞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물에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당연히 바다에 산다고 말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배에만 살지 않고 담장을 두르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바다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바다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방에서 있다고 해서 바다에 안 산다고 말을 하지 않잖아. 배에서 살거나 방에서 살거나 다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신인 네가 지금 보니까 세상은 다 바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 살지만 바다에 산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인정한다. 동의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신이의 의견에 동의를 한 것이지 신이의 상황이 뭐에 더 가깝다고? 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상황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신이가 그래서 동의를 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틀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사는 사람이나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나 다 바다에서 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사람들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한테 동의를 한다 이거죠. 바다의 집이다. 문이당이다. 맞다. 현상적으로는 바다가 아닌 것 같지만 바다에서 산다.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 산에서 산다고 말을 하지 않잖아.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그래서 네가 맞다라고 내가 동의를 해준 거야. 이런 이유로 동의를 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좋은 문제예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핵심을 찔렀잖아. 그 다음에 3번에 B는 나는 바다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내가 생각하죠. 이 신이도 그렇게 했고 나도 현상적으로는 뭐 육지에 산다고 하지만 바다가 더 넓어. 육지에 있어도 우리는 바다 위에 있는 거야. 그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죠. 맞다. 그리고 4번은 B가 내가 신이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아까하고 똑같잖아. 우리는 바다 위에 살고 있다. 바다가 그처럼 크다, 넓다 이거죠. 바다의 선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바로 신이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 방 안에 들어와 있어도 바다에 산다라고 하지 산에 산다라고 말 안 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이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동의를 하는 거야. 그것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나는 B는 나죠. 물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어.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어도 잠깐 산을 봐. 나무를 봐. 우리가 교실에 있어도 잠깐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 그러나 몸은 교실에 있잖아.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다른 걸 보더라도 몸은 바다에 있다. 순간적으로 있는 것과 그런 순간이 있죠. 다른 걸 볼 수도 있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바다에 있죠. 이거하고 A가 신이죠. 신이가 물을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을 보는 법을 내가 알아. 세상은 물이야. 이게 본질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써볼 데가 없네? 현상적으로는 물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잠깐 산을 볼 수가 있어. 그때는 물이 안 보이죠. 현상적으로는 물이 안 보여. 요 상황은 신이가 물을 보는 법을 알아. 세상은 다 물이야.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써먹을 데가 없네요. 현상적으로는 물이 없다.
본질적으로는 물인데 현상적으로는 당장 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유사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건 맞다 이 말이야. 근데 2번만 내가 신의의 견해에 동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물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동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 말. 2번은 다르게 말을 했잖아요. 자, 요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 설명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 자, 27번 마지막.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이해해라.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자, 보기는 이 소재들이 있는데 유사하거나 대립합니다. 이건 이제 코레스판드, 일치고 대립은 대비나 반대야. 차이단 말이야. 차이. 그럼 이제 이 손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유사하거나 차이가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 자, 가에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둔 언덕 같은 걸 드러내야 마을이 보여. 저 아래로 보인다 이거죠. 그처럼 저 밑으로 보이는 그런 마을이 깽숙 같은 마을이고 허방다리 드러내야 보이는 마을이니까 어때요? 똑같은 공간이야. 깊고 얕음과 깊음의 대비가 아니야. 그만큼 저 밑에 있어. 똑같이 더 밑에 있어. 얕음과 깊음이 아니고 또 숨어있는 두 공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저 밑에 보이는 공간의 동일성이란 말이야. 동일성.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이건 유사성이지 차이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2번에 무,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가 있다. 그럼 무가 차갑고 고구마는 따뜻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에 다에 9개 대륙이 있고 1만 개 나라가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 나라들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9개 대륙하고 1만 개 나라는 차이점이잖아요. 그 바다 안에 육지다. 유사성이 아니단 말이야. 그리고 바다 위에 육지가 아니라 바다 사이로 육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기도 해요. 여기 있잖아요. 큰 바다 사이로, 큰 바다와 그 사이로 9개 대륙하고 큰 대륙하고 1만 개의 나라가 이렇게 퍼져 있어. 그 이 나라와 나이는 차이가 있어. 큰 나라는 범선이 들어선다. 작은 나라는 갈매기하고 해오라기. 그러니까 갈매기하고 해오라기는 작은 나라를 비유하는 비슷한 대상이라고 봐야겠지. 그만큼 대륙하고 많은 나라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바다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었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짜잘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스케일이 좀 작은 문제예요. 그 바다 안에 육지가 아니라 바다 사이로 있다. 이런 것도 있어. 어쨌든 요거는 안 돼. 그냥 적절한 걸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에 파도하고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다의 형상이죠. 똑같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라고 하는 유사성이 있어. 같은 물이다 이거죠. 파도. 또 물이고 깊은 물도 물이고. 바다라고 하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물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다. 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곤 했으니까 이것은 맞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나오죠.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다. 파도나 깊은 물이라는 것은 같은 한 바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유사성이죠. 바다 안에 있으면서도 바다 안에 있다고 하지 않으면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동일한 바다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야. 동일한 바다의 형상입니다. 이게 유사성이다. 이게 맞다 이거죠. 스케일이 좀 작은 문제야. 어쨌든 이건 틀린 건 아니야. 맞죠? 자, 5번에 보면 가의 창문은 모과빛이다. 그러니까 밤이지만 창문에서 모과 빛깔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밝음이다. 그리고 긴 밤은 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음과 어둠의 대비다. 요거는 차이점의 대비다. 요거는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이 답은에 갈매기하고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성을 부각한다 그랬는데 이 갈매기하고 해오라비라고 하는 이 소재는 크고 작음의 대비가 아니에요. 뭐냐면 작은 나라를
비유한 자연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아. 작은 나라를 비유한 자연물들이야. 이 제시문에 나오잖아. 갈매기하고 해오라기가 무엇을 비유한 단어인가. 제시문을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 작은 나라는 갈매기하고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 갈매기하고 해오라기는 이 바다 사이에 그 작은 나라들, 조그마한 나라들, 전체가 이제 바다가 크고 작은 나라를 비유한 단어이기 때문에 갈매기하고 해오라기 자체는 틀린 것 같지만 똑같은 작은 나라를 비유한 단어이기 때문에 크고 작냐가 아니다 말이야. 이것의 대비가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틀렸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짜잘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 출제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이냐 or 대비냐,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응은 일치, correspond. 대비는 차이나 대조, 콘트라스트란 말이에요. 콘트라스트. 완전히 반대, 대조. 완전히 반대도 아니지만 차이점. 어쨌든 대비다 이거지. 자, 이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지문, 고전 산문, 문의 단기, 그리고 오류의 문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서 꼭 이해를 잘 하시고, 궁금한 것은 댓글로 질문하세요.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